현재 자유민주당 대표로 집행하고 계십니다. 고영태 변호사님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영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대구청 창립 제18주년 기념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박희도 상임대표님과 이석복 공동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이 강연 제목은 자유대한민국 승리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다 그러면은 자유대한민국이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북한이 멸망해야 되고, 북한이 근데 멸망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융성하고 승리해주면은 북한은 저절로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수계에 이재명이를 구속시키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아까 법인스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는 완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총선은 2018년인데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지지도가 제일 높습니다. 나타나는 후보들 중에서. 그래서 만일 2017년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면은 그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적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랬는데 지금 적화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세력들이 진짜로 전력을 다해서 그걸 막아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 헌법이 개정됐으면은 그냥 적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때보다 훨씬 과감하고 신속하게 적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돼서 과연 구속이 될 수 있겠는지 그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은 적파의 길로 갈 때 뻔한데 그때 우리 자유파 애국주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뜻이 이재명이를 찍었으니까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당선된 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서 다시 정권을 뒤집어 엎도록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국민의 뜻이면은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저항권을 행사해서 새로 된 이재명 정권을 뒤집어 엎으란 말이냐. 그것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소수 자유파 애국주민들 힘만으로 정권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저항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항권이라는 게 정권을 뒤집어 엎으면은 그게 옳은 길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저항권을 행사했다가
정권을 뒤집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내란죄가 되는 거고,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북한식으로 형법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반혁명 범죄로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사형 및 전재산 몰수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권하기도 어렵고 실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사례가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은 1918년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민중혁명이 성공이 돼서 독일 연방공화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생겨났는데,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베를린 근처의 조그만 도시 바이마르 지방에서 헌법 초안이 생겨났다고 해가지고 그 헌법을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러고, 독일 연방공화국을 우리나라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이 하듯이 그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모범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단점이 뭐가 있었느냐? 국민의 각자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체계를 지킬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히틀러가 완전히 합헌적으로 나치 정권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나치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 소독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이 소독에서는 히틀러가 그렇게 히틀러가 주도가 된 독일이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성을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정당 해산제도입니다. 이거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서 정당 해산제도가 마련됐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공화국에서는, 아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도적 정치가, 지금 자유민주 체계를 지키는 제도적 정치가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 받아들여져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그거를 전투적 민주주의 이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정당 해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나치 정권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그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그런 나치 정당을 정당이 있을 때, 그 정당으로 있을 때 해산을 시켰으면은 나치 정당이 들어서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정당 해산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될까라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선거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수도 없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선거에 불복했다는 소리도 듣고 또 저항권 행사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8조 4항에 정당 해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만 그게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됩니다. 헌법에 아무 조항이나 다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규정에 위반이 돼야 바로 위헌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헌정당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8가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그리고 세 번째가 권력분립제도, 네 번째가 의회제도, 국회제도, 다섯 번째가 복수정당제도, 여섯 번째가 선거제도, 그리고 일곱 번째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반으로 하는 경제질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사법권 분리입니다. 이 8가지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은, 목적이나 활동이 이 8가지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은 정당 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전에 통진당이나 지금 통진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과는 달리 목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그 활동이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지난 7월 3일 날인가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그때 정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이 15가지가 있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활동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 1건 있고,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1건 있고, 권력분립제도 위반되는 것이 3건 있고, 또 사법권 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6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15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는데, 그 헌법 개정 초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대신에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념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은 뭐 민주주의 오면은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게 뭐가 현재 헌법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되면은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자기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로 하려고 했느냐. 이거는 북한 것 그대로 보고 흉내를 낸 겁니다. 우리나라 종북 좌익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북한 거를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더랬거든요. 2010년도에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좀 전에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인데, 갑자기 거기서 민족해방
인민을 빼고 민족희망 그냥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공안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왜 북한이 갑자기 대남 적화혁명 전략을 민족해방 인민을 빼고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명칭을 바꿨나.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내용을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민족해방 그냥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느냐. 그걸 알아보니까 이 좌익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진짜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인데 매번 말할 때마다 인민민주주의 말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민주주의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 하면은 그게 바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그대로 알아듣게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좌익들이 그런 걸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자유를 빼면은 그게 바로 진짜 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다. 여러분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걸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인민민주주의는 물론 그게 가짜 민주주의인데 지네들은 그게 진짜라고 주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가짜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나가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족해방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바꾸려고 한 거는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로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 그걸 막아내지 못했으면은 바로 그냥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민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 중에 특별한 외국인 인민에게 있는 것이 인민민주주의고 주권이 특별한 외국인 민중에게 있는 건 민중민주주의고 또 주권이 프롤레타리아가 있는 것은 그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고 이렇게 용어 혼란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의라는 뜻인데 그거를 쟤네들은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인민이 주인인 인민민주주의다. 민중이 주인인 민주주의다. 그래서 지네도 민주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했던 거는 그게 바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은 국민주권주의에 거의 위배된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헌법이 최상위 규범 아닙니까? 헌법을 지네들이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바꾸려고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으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헌법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편성 지침을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민주주의만 나옵니다. 그게 전부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지킬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못 쓰게 했느냐? 그러니까 교육부의 편수한 얘기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자유를 뺐다 이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은 정식으로 그거를 논제로 삼아서 학계와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면 몰라도 그냥 지네들 멋대로 우리나라 헌법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헌법 4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당연히 자유민주적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이 좌익 세력들이 사기를 치는 수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네들이 얘기하는 실천 이론과 선전 이론이 전혀 다르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이론만 듣고 있지 실천 이론이 어떤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 실천 이론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실천 이론과 선전 이론이 전혀 다르다는 이런 이중적인 것도. 두 번째, 용어 혼란 전술. 세 번째는 결변. 네 번째는 억지. 다섯 번째, 반복 선전.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5가지 사기수법인데, 그 중에서 억지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억지 수법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이게 학계나 특히 국사학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억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사교과서에서는 헌법이 개정도 안 됐는데 자유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이것도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거는 학생들이 교과서 중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 고3 교과서인데 5종 중에서 세 종에는 우리나라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빠지고 인민주권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하셨죠? 과거에 2014년도에 통진당이 해산된 것이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민중주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중주권에서 한 줄 하나 더 나가서 북한하고 똑같이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써서 교과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세 번째 사례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금년도에 총선을 치르면서 저 사람들이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10자리를 이게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당들하고 제야단체에다가 자리를 배분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진보당은 통진당의 대체정당으로 그 강령에서 명백하게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정당인데 원래는 이런 대체정당은 중앙선관위에서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정당 등록을 해주면 안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이 이념 문제에 잘 몰라가지고 정부당을 정당으로 등록을 시켜줬어요. 어쨌든 간에 위헌정당한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2명, 비례국회의원 2명을 당선시키고 또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해줘가지고 국회의원 3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명백한 위헌정당인 진보당에게 국회에 진출하도록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게 위헌정당의 숙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네 번째 사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반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령을 5.18 특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5.18 특별법 중에 8조에다가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관한 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새롭게 하기로 해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이 보고서를 내는 기한이 24년 8월까지입니다. 그럼 21년에는 새로 5.18에 대한 어떤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지금 처벌하도록 해놔가지고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5.18 단체들이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은 그게 바로 5.18 특별법으로 처벌받도록 해놔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반돼서 다섯 번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질서에 위반된 거, 사회재산과 시장 경제를 골반으로 하는 경제 질서에 위반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추미애가 2017년도에 그때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을 겁니다.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면은 토지 국유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자유우파들이 그걸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명백하게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분립제도에 위배되는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제2요구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국회로 가면은 3분의 2 이상이 다시 그 법안에 동의를 해야 그것이 법으로 성립이 되고, 3분의 2가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취소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력분립제도에서 명백하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 균형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삭제하는 그런 무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도 권력분립제도에 위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제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하는 그 시행령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완전히 행정부의 그런 권한을, 기능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권력분립제도에 위반돼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 중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네들이 추천한 사람이 또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니까 무슨 법을 또 제안을 했냐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무조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또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는 것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사법부가 많이 좌경화돼가지고 다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많이 움직이는데, 그동안에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법원을 얼마나 망가뜨려놨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결국은 국회가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이가 경기부지사하던 이화영이가 징역 9년 6개월을 받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판도 선출돼야 된다. 사법부에서 그냥 아무나 배정돼서 심판하면 안 되고 심판도 판사도 선출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법권 독립을 아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검을 하는데 조국이라든지 또 이재명이 또 황운하 맞습니다. 황운하 이렇게 재판 중이거나 또
확정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를 완전히 기능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박지원이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도 그거는 뭐 문제없다.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에 가서 이건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권순일이랑 대법관들을 로비를 해가지고 그걸 유죄를 무죄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젊은 지방법원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그 압력을 가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에 가면은 그 흥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은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사법부를 그냥 무시하는 얘기고 그걸 사법부 기능을 완전히가 무시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검법을 제정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특검이 그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 담당 법관을 자기네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한 것. 이것도 사법부임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판사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자고 했습니다. 판사 법 왜곡죄라는 것은 북한에서 보이는 부당재판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판사가 당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북한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것이 얼마 안 되는 모양이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정당인 이유는 확실히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도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면은 바로 정부에서는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재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번 지난 9월 20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이번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은 아마 100만 원 이상 되는 유죄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이상이 돼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이는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가고 위원직은 상실하게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보전받았던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파산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9월 30일 날 결심이 돼가지고 11월 25일 날 선거는 위증교사죄가 있습니다. 근데 위증교사죄는 지난번에 영장 기각을 하면서 판사가 위증교사 부분은 범죄가 다 인정이 된다고 충분히 설명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죄가 나올 것이고 위증교사죄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북 성동권인데 대북 성동권은 이미 종범인 이화영이 징역 9년 6월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대북 성동권에 대해서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33부에서 하고 있는 이미 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사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제출된 증거서류만 20만 장이 넘고 또 증인도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만일 대북 송금 사건에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더 신속하게 재판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드리겠습니다.